이재명 대통령을 불법 대북 송금으로 잡아놓기 위해서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를 회유한 정황이 담긴 녹취 공개가 됐죠. 네. 어제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어제 띄워드린 녹취는 이화영이 이재명이 주범이다라는 법정 진술을 하면 보석으로 빼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도 협조하지 않으면 주변인들 수사하겠다. 이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서민석 변호사가 추가 녹취를 공개를 했거든요. 추가 녹취를 보면은 박상용 검사가 진짜 다급한 것 같습니다. 2023년 6월 19일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가 나눈 통화. 검찰에서 그건 입증해서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화영 씨는 300만 불로 메이드 시키고 그 다음에 이재명 씨는 어떻게 해요? 물론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상한 대화거든요. 그럼 이재명 어떻게 해? 나는 이재명 잡는 게 목적인데 너네가 안 도와주면 이재명 나 못 잡잖아.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때 당시 이제 300만 불 방북 비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 공개된 거는 이제 이보다 한 달 앞선 5월 25일이거든요. 한 달 앞선. 오늘 거를 다루면서 뒤에 걸 붙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거 그럼 준비가 돼 있나요? 저한테 준비를 하라고 싶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방송 자료는 자체적으로 하셔야지. 아니 그게 아니고 준비됐답니다. 제가 검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사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변명하시게? 내일 이부시사를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지금 이부시사는 손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요거 들어보면은 박상용이가 아주 그냥 애원을 합니다. 애원을 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전영기 의원이 머리를 잘 썼어요. 뉴스공장에서는 일부가 나가니까 지금 박상용이나 국민의힘은 다 까라고 했잖아요. 네. 통으로 4분 40초를 다 깐 거예요. 저게 다 깠는데 그래서 저 일이 벌어질 때 박상용 검사가 오늘 CBS 박성태 뉴스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는 서민석 변호사가 뭐 종범을 만들어 달라는 등 봐달라는 등 해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을 뿐이다라는 건데 저거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게 아니라 아주 울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애원이죠. 애원. 말을 더듬으면서 거의 울기 직전이야. 맞습니다. 근데 녹음 파일만 들어서는 앞뒤 상황을 잘 모르니까 7번 자료를 보면 2023년 5월 17일 연호회 술 파티가 기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이화영 부지사가 약간 흔들려요. 흔들려서 이틀 뒤인 5월 19일에는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내면서 박상용에게 5회차 피의자심을 받습니다. 조서가 꾸며져요. 여기 자필 진술서 읽어봐 주시죠. 본인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의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하였다고 얘기하여서 들은 바가 있었으며 대략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지사는 알았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기억나는 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상적으로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진술의 조작이 시작될 때 자필로 쓰게 합니다. 나중에 뭐 내가 강압으로 한 거 아니에요, 회유 아니에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필을 쓰게 만든 다음에 그날 자필을 쓰게 만들고 조사를 해요. 피의자 신문조서 제 5회. 요거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제가 질문할게요. 자필 진술서의 내용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에 대해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들어서 흐름을 이해하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에게 이를 말씀드린 적 있다는 내용인데 맞는가요? 예, 그런데 대북 송금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재명 지사에게 말씀드렸다는 취지가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는 건가요? 대북 관계 등에 대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차차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피의자가 대북 관계 등의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얘기한 이유는 뭔가요? 김성태 회장이 대북 관계 등에 대해 노력하는 내용이 이재명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거는 전에는 아예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 회유에 약간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연어 술 파티가 있었잖아. 파티하고 그게 이제 이날 조사 받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뭔가 쌍방울 그룹이 도움을 주고 있는 듯한 얘기는 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고 했다라는 건데 박상용이 이제 이렇게 묻죠. 대통령 후보로서의 정치적 입지도 포함되는 건가요? 구체적인 내용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는 지금까지 쌍방울 그룹의 대북
대북 송금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도 부인해 왔는데 오늘 이에 대해 태도를 변경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이유는 없고 저의 생각에 따라 말씀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술을 할 건가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 출석해서 진술하겠습니다. 요렇게 이날 조사가 끝나요. 아, 요렇게 이제 끝이 납니다. 5월 19일에. 지금 딱 보면 뭔가 회유가 약간 먹혔는데 확실하게 시원하게 말이 안 시원하진 나오고 않아. 마지막에 22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근데 본인도 엄청나게 고민을 했겠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겠죠. 왜냐면 없는 거를 말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타임라인 보여주시죠. 타임라인 네. 보여주시면 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5월 19일입니다. 19일에 자필 진서 제출을 조사 받았죠. 예. 22일에 하기로 했는데 이날 조사를 아마 거부한 것 같아요. 맞죠? 거부하고 못했고. 24일에 받습니다. 24일. 24일에 조사를 받는데 아, 24일에, 네. 26일에 내가 답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나 보네. 네. 그러니까 박상윤이가 애원을 하나 보네. 지금 아니 잠깐. 야, 좋았다. 복팀 좋았다. 타임라인 좋았다. 이제 이해가 좀 되네. 24일에도 와, 이제 좀 이해되네. 24일. 이게 이제 22일에 했던 걸 이틀 뒤에 해가지고 24일에 한 거잖아요. 네. 24일에 우측에 예. 피의자는 지난 조사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일부 자백을 하는 취지로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작성됐는데 지금도 입장은 동일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인 5월 22일경부터 자백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24일 수요일이 돼서야 진술을 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구체적 입장 정리하기 위해서 변호인 접견 및 상의를 하느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생각됩니다. 구체적 조사는 오는 금요일인 26일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았다. 복팀.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 변호사를 오라고 해요. 와, 난리가 그래서 났네. 다음 날인 5월 25일에 접견을 해서 사실은 박상용이 나한테 이런저런 회유와 맞박을 했다라고 접견을 하면서 얘기해. 얘기하고 얘기해. 서민석 변호사 깜짝 놀라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 듣고 접견을 마치고 딱 나왔는데 구치소를 나오고 있는데 박상용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아, 그 전화가 아까 그 전화. 그 전화가 짧으니까 다시 한번 듣자. 요렇게 들어보세요. 복팀 좋았다. 너무 야, 이제 이해가 확 되네. 이제 이해가 돼. 야, 지금 감질만 나게 딱 해놓고 계속 미루니까 서 변호사를 만나잖아요. 또 미뤘잖아. 내가 26일에 하겠다. 그렇지. 안달이 났구나. 25일에 실제로 접견이 됐고 야 이화영이를 설득하려면 서민석만 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통화를 아니, 한 거예요. 아, 나 정리가 우리가 딱 자 됐네. 박상윤, 내가 박상윤이라고 잠깐만 빙의해봐. 이거 거의 다 됐어 진짜. 거의 다 됐는데 자꾸만 조금씩 밀어. 난 아주 죽을 맛이야. 지금 거의 다 됐는데 야, 씨, 안 되겠다. 서민석 전화하자. 아, 그렇지. 전화 통화 듣겠습니다. 제가 권사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하고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해주십다 하는 거는 왜요? 진짜 그럼 어려운 변명하시게? 부분인데 내일 할게요. 기다리세요. 저기 그 이부지사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요? 아 내일은 내가 안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저희가 하루 종일 불러놓고 밤에도 있으니까요. 잠시라도 와서 그 뭐 얘기를 좀 들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이부지사는 서민석 변호사님을 한 번만 좀 불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또 하는데 오늘도 만났는데 근데 오늘 만났는데 또 제 얘기를 들었잖아요. 새로운 얘기를 그러니까 나니까는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인정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 자, 시간 이게 순으로 하니까 이해가 지금 되죠. 5월 25일에 이게 통화를 하는 거는 내일 박상용 입장에서 내일 제가 이화영 불러서 조사할 건데 제발 좀 와달라. 잠깐만이라도. 제발 좀 우리 조사 받을 때 와달라고 서민석 변호사가 안 가요. 안 예, 갔어? 안 가. 왜? 예, 안 들어준 거죠. 위험하니까? 저 청탁을 안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만나 보네. 서민석 변호사가 일정 부분 많은 오해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걸 보니까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 왜냐면 서민석 변호사가 전화를 지금 다 녹취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아예 자폭할까도 생각 중이다. 그냥 우리 죽자 그냥. 나중에 뭐 어떻게 되겠지. 협조하지 않겠다. 왜냐면 서민석 변호사 얘기 마찬가지로 제3자 뇌물 100억 뇌물은 더 세요. 형이 잘못하면. 그걸 할 바에 그냥 우리 저 쌍방울 뭐 그 뇌물 그런 걸로 죽자. 이런 말까지 했던데 어찌됐든 다음 날 실제로 이화영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다음 날 불러가지고 조사를 또 했어. 기니까 제가 중간에 읽을게요. 박상영 검사가 조사한 겁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을 위해서 김성태가 돈을 내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단 맨 마지막 그 밑에 다른 자료 피의자는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해 그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북한에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희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추진한 사실은 있지만 방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자 망했어. 박상용이가 울면서 부탁을 했는데 망했어. 오히려 그나마 조금 말하려고 하다 뒤집어버려요. 뒤집었네. 망했어.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서 6월 조사서부터는 박상영이 잠깐 퇴장, 너 실패. 송민경 검사가 투입이 돼요. 다른 검사. 송민경이가 6월 2일, 6월 7일, 6월 9일, 6월 12일 계속해서 이화영을 압박을 하는데 진술을 거부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6월 10일 송민경이가 안 맥히니까 박상영이가 다시 나타나. 6월 14일, 15일, 16일, 18일, 21일, 22일, 6월 30일 박상영이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야,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근데 박상영이가 재등판했을 때 6월 14일과 15일에 예. 약간 또 옛날에 진술했던 것처럼 어. 보고는 뭐 했죠. 뭐 방북 비용 이런 건 아니고 어. 쌍방울이 좀 도와주고 있다는 취지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약간 기대할 수 있게. 박상영이가 다시 신났어. 어. 6월 14일, 15일 이 얘기를 했다가 16일, 18일에 뒤집어 버려 다시. 또 뒤집어. 이하면 다 뒤집으니까 또 뒤집어. 6월 19일에 또 통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게 6월 19일 그렇지. 통화구나. 이 진술이 나올랑말랑 할 때 아. 통화하고 아. 뒤집었다가 인정했다가 다시 뒤집었을 때 또 그치. 통화. 봐봐 앞에서는 보니까 애원이야. 애원. 근데 6월 19일을 보면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너가 잘 도와주면 이재명이 주범이라고 하면은 보석도 해준다라고 보석도 주고, 예. 구체적인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또 안 먹히면은 헛바지지. 야 너 주변 사람들 조사한다. 예. 씩 들어가. 이제 보인다. 자,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잠깐 이게 6월 14일, 15일 뭐야? 14일, 15일에는 박상영이가 재등판해서 하는데 하는데 이때 그때는 살짝 다시 이제 맨 처음에 약간 인정해 잡힐 진술서처럼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다가 약간? 6월 18일에 다시 번복. 그런 일 없다고 사실은 그런 거 사실 아니다라고 뒤집으니까 원점으로 온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근데 박상영이가 6월 19일에 서민석에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가 구체적인 됐어. 딜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리가 전에는 확 막연하게 하다가 구체적으로 딜을 제시하면서 협박을 하죠. 주변 털겠다. 얘도 우리가 이제 지금 고민을 뭐- 했겠지. 박상용이도. 그 혹시 그러면 그때 그 검사실에서 조사 받을 때 변호사는 누구였어요? 그게 설주환 변호사예요. 아 그게 지금 그 이게 유명한 저는 기자 설주환 신문을 변호사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주환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설주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안 되고 이화영 부지사는 설주환을 믿었던 것 같지도 않고 서민석 변호사에 의존을 하니까. 근데 실제로 서민석 변호사가 증인신문 이렇게 법정 증인신문 기록을 보면 사건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잘하고 있고 변론을 잘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서민석한테 의존하는 사실을 알고 설주환을 별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챈 후에 아까처럼 읍소하는 내일 이화영 부를 거니까 제발 좀 한번 와달라고.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변호사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세상에 수사하는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제발 좀 제발 검찰청 한번 한번 와달라고. 이거 5월 19일 자필진 순서 제출할 때 설주환 변호사도 같이 그렇죠. 서명을 했네요. 자필 준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4번 자료 하단에 보시면 밑에 설주환 보면 사인. 설주환 여기 이제 설주환. 지금 예. 이 설주환이 지금 개혁신당에 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어디로? 들어간 건 아니고 자문 변호사. 그때 뭐 자문했던 네. 걸로 저는 알고 하여튼 있습니다. 이분이 약간 민주당에서 뭐 정치적인 야망,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거기서 뭐가 좀 잘 안 되는데 나갔는데 본인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녹음 파일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또 역시 댓글에서 엉뚱한 것으로 지금 논의가 새고 있는데요. 예. 어제부터 최욱 매불쇼의 기조는 명확합니다. 서민석 변호사가 검찰에 협조했는지 말았는지 안 했던 건지 이거는 매불쇼는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용이 잡는데 저는 일단 박상용 올인합니다. 가야죠. 박상용. 이 잡겠습니다. 예, 저는. 맞습니다. 예. 우리 김광민 변호사님 뭐 전 오늘 왜 불렀는지 나왔으니까 뭐라도 하세요. 네. 얘기를 좀 하면요. 22일부터 23, 2, 3, 4, 5, 6 전부 다 검찰에 나가요. 부지사님이. 5월? 5월. 예. 2023년 예, 5월. 검찰에 나가고 나가서 진술을 안 합니다. 예, 진술을 안 하고 그러다가 25일 날 이제 그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용이랑 통화를 하고 그 통화에서 내일 좀 내가 하루 종일 그 이화영 부지사 밤늦게까지 되고 있을 거니까 잠깐이라도 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26일 날 오전에 서민석 변호사가 갑니다. 검찰에. 검찰에 가서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1시간 검찰에서 접견을 하고 접견을 하고 서민석 변호사는 가시고 오후에 다시 설주환 변호사가 들어와요. 설주환 변호사 들어오고 그날 상당히 좀 스펙타클하게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들어와서 2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2시부터 3시 40분까지 검사 만나고 그다음에 신명선 만나고 설주환 만나고 서상윤 만나고 김성태 만나고 그러고 나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이화영 부지사는 여기서 이날 조사에서 박상용 검사는 좀 다퉜던 것 같아요. 좀 다퉈서 날이는 한이 많이 막 이렇게 싸움이 나고 그러다가 야 내가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거 자백 아니야? 그러니까 박상용은 자백 아니다. 뭐 이렇게 네가 자백 아니라고 생각하면 나 어쩔 수 없다. 날이는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화영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밖이랑 일단 차단돼 있고. 그렇죠. 와 이거 정말 너무너무 정신없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주변인 당할 수 있다. 공포도 있고. 공포도 있고. 그러니까 와. 박상용이 투입됐다가 송민경이 투입됐다가 다시 박상용 이거는 박상용의 단독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거 어떻게 평검사가 이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수원지검장을 비롯해서 뭐 그 차장검사와 대검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연결이 돼 있고
되고 당연히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주요 사건 아닙니까? 매우 주요 이거는 사건이죠. 주요 사건 보고를 해요. 예. 네. 보고를 받았겠죠. 근데 지금 본인이 지금 뭐 국정조사에 나를 불러라 뭐 이러잖아요. 네. 뭐 조작 뭐 그때 당시 내가 법무부 수장이었으니까. 근데 국정조사가 끝나고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연결고리가 다 드러날 겁니다. 네. 지금 아닌 것 같아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무혐의 줬을 때도 그 검사들의 메신저랄지 다 지금 서버에 남아 있잖아요. 네. 다 있어요. 그게 뭐 쉽게 주지 않습니다. 이게 2023년이라서 음. 검사들이 대화를 할 때 저도 조사를 받아봤지만 계속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아. 평검사는 혼자 뭘 못해요. 메신저. 뭐 얘가 이렇게 뭐 얘기를 했어 그럼 또 그때 현장에서 바로 즉시 보고를 해. 그리고 답변이 오면 또 묻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철저한 이 검사 동일체라는 게 평검사부터 검찰총장까지 거의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법무부 장관 한동훈도 이 사건에 개입이 돼 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와서 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국회 와서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체포동의안 설명했잖아요. 천하의 파렴치한 부패사범이라고.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이게 2023년 5월 6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로 기소를 언제 한지 아세요? 1년 후예요. 1년 후에. 1년 후에 2024년 6월이에요. 박상영이가 왜 이때 애가 탔냐면 이때 이재명을 함께 묶어서 하려고 했어요. 함께 묶으려고 그랬어. 이재명을 추가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화영이 번복을 하면서 그걸 실패한 거죠. 아. 영장까지 기각됐어. 영장을 2023년 9월에 해서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피조로 해놨는데. 근데 너무너무 엉뚱하게 9개월 후에 아. 2023년 6월에 이화영 1심 판단이 나와요. 신진우 부장판사에 유죄가 나왔죠. 그것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화영이 일단 대북 송금 유죄가 나왔어. 2024년 6월에 이화영이 유죄가 안 나왔으면 이재명 대통령 기소 못했죠. 그 2023년 9월 영장이 기각된 거는 알았는데 네. 그리고 한참 지나서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오. 왜냐하면 기각되면- 증거가 없으니까.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 3자 뇌물로 기소한 거는 신진우 부장판사 그 이화영 유죄 나온 거 그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근데 지금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는데 그 안에 이화영에 대해서 이런 녹음 파일이 나왔다 그러면 이화영 사건도 재심해야죠. 그렇죠. 이게 불법 증거들, 네. 불법 증거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공개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답했어요. 뒤늦게 녹취를 발견했다고. 뒤늦게 예, 녹취를 그거 다 대답했어요. 근데 담당 변호사가 그 부분에 네. 대해서 재판 과정에서 판사한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분은 본인이 사임했어요. 이분은 정신 차려 이화영 그 사모님이 그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잘렸어요. 잘렸어요. 예. 그때 잘렸고 그러니까 그 너무 뒤늦게 공개된 것 그리고 때문에 나서 정치적 온 게 의도를 좀 김관희 의심하는 변호사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의문을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 제가 의도가 대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하는 네. 거는 서 변호사가 지금 이제 출마를 네. 준비 중이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른바 짜깁기를 해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뭐 공천 받으려고 아니 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본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치적 거죠. 야망으로 이걸 동기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건 몰라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당시의 녹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뭐 지금 바꿀 수는 없는 문제 그래서 아닙니까? 또 하나 나오는 논리가 그럼 당시에 그걸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때는 인지하지 이렇게 못했다는 얘기를 거예요.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제가- 변호사도 잘렸고. 그래서 제가 그걸 대신 한번 듣고 싶어서 아.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왜냐면 네. 그 의문을 가진 분들이 아니, 있을 수 근데 있거든요. 서민석 변호사는 이화영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동석한 변호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날 통화 녹음 파일을 보니까 박상영한테 되묻기도 하더라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박상영이가 아유 저랑 이화영이랑은 얘기 다 끝났고요. 당신이 가서 설득만 하면 돼요. 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측에 그렇게 치면 국민의힘은 왜 박상용을 실드 칩니까? 그건 무슨 목적이죠? 그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중요하지 않다는 워딩 거야. 자체가 조작이 안 된 거면 되는 거예요. 자 댓글에 내가 서민석을 언제 변호했어?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니까. 이거는 이번에 녹음된 녹취가 아니잖아. 네. 이 사람의 목적과 의도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야 나는. 그거는 그대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우리는 이 내용 자체로 얘기하자고 내가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 우선은 서민석 변호사가 네. 그 당시에 얘기를 했냐 안 했냐라는 거는 사실 재판의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상용이 서민석에게 딜을 쳤다. 이게 그 요건 재판의 쟁점이 아니에요. 유죄 입증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예를 들면 서민석이 재판에서 얘기할 건 아니고 외부에서 뭐 윤석열 검찰이 이러이러했다라고 폭로를 하면 폭로를 했지. 재판에서 이게 변론의 내용으로 나올 내용은 아니었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대북 송금 사건이든 대장동 사건이든 백현동 사건이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에 대한 좀 잘못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변호사는 법정에 가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네. 법정에서 법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닌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떠들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하는 거고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평생을 법관으로 살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이에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법리 갖고만 싸우시는 게 체득돼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한테
평생을 법률만 갖고 싸우고 법정에서만 싸우고 법정 밖에서 얘기하는 건 변호사로서 뭐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 너 왜 그때 밖에 나와서 안 떠들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뭐 그분한테 그분의 역할 외의 역할을 바라는 거고 그러다 최근 들어서 이거 얘기가 나온 거는 제가 다른 데서 이미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먼저 권유를 해드렸어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유일한 목격자가 당신이니 당신께서 용기를 내서 좀 말씀해 주시라.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기자는 회견을 해서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조작 회유 압박이 있었다라고 하셨고 그 여기까지는 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록 나온 거는 서민석 변호사 얘기에 따르면 뒤늦게 파일을 찾았다.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아까 봉주 기자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제가 보탤 게 하나가 있는데 박상용 등판에다가 송경민 왔다가 뭐 이 부분이 약간 좀 첨언을 해드리면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수원지검 형사 6부랑 공공수사부가 들어왔었는데 송경민 같은 경우는 그 여제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화영 관련해서 모두 털기, 주변 싹 다 털기 이거고 대북 송금 말고 네, 싹 다 털기. 그 다음에 한강일 검사라고 있는데 이분은 이재명과 이화영이 관련됐던 걸로 추측되는 다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털기.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관련돼서. 네, 그래서 처음에는 송경민이나 박상용이 경쟁을 했어요. 경쟁을 해가지고 야 니네 둘이 좀 먼저 메이드 해봐. 메이드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네, 송경민이 좀 선배거든요. 그러다가 송민경. 네, 그러다가 그 박상용이 하는데 아까 봉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이화영이 애를 먹이니까 송경민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송민경이 모두 털기로 해가지고 예, 주변 싹 다 턴 겁니다. 싹 다 털고 싹 다 털어서 압박해놓고 다시 박상용한테 보내. 그래서 저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네. 아니 그 저는 이게 댓글에서 자꾸만 나한테 서민석을 자꾸 실드 친다고 하는데 내가 실드 칠 이유가 뭐가 있어? 서민석.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댓글이 많아요. 아니 계속 올라오니까. 도둑이 강도를 신고했어. 112로. 그럼 112에서 야 너 도둑이니까 네 신고 안 받아. 이게 됩니까? 가서 강도범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도둑인지 아닌지 지금 쟁점이 아니에요. 이 강도 살인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이 녹음 파일에 대는데 항상 보면 이런 게 터져 나오면 메신저로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 하지 말자는 거야 내가. 네. 그래서 그걸 빼자고 한 거야. 이 박근혜 때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박관천을 금괴 받았다고 별건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십상시 정윤회. 그거 다 맞았잖아요. 비선실세 최순실 다 나왔잖아요. 그때 그 문건이 했어야 돼. 그리고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좀 너무 냉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때 사실은 지금이야 뭐 어느 정도 잊어버릴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 정말 무서운 엄혹한 시절이었거든요. 네. 그 엄혹한 시절 그러니까 이화영을 변호하고 있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받고 기소당하고 재판장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윤석열 정권이랑 맞서서 싸우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죄인인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 왜 가만히 있었냐라고 하는 거는 뭐 좀 과도한 비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난 서민석을 좀 빼고 얘기하자는 거였어. 그래서 근데 자꾸만 저한테 아니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지만 저도 약간 서민석 변호사가 박상영이랑 붙어먹어서 이화영을 이렇게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닌가 공동으로. 네. 오늘 녹음 파일 듣고 앞뒤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니까 아니에요. 통화 녹음 저렇게까지 부탁하고 다음날 오전에 가서 면담까지 했으면 이화영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술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화영은 번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다 끝이 아니고 녹음 파일이 1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9번 자료를 마지막으로 좀 이거는 이제 9번 자료인데 한 목요일쯤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일부인데 어떤 취지냐면 아까 그 송민경이가 별건 수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저도 몰랐는데 이해찬 전 총리를 털었더라고요. 예? 이재명을 잡으려고. 누가? 당시 수원지검에서 왜? 이해찬을 잡으면서 동시에 이재명을 잡으려고 별건 수사를 펼쳤고 압수수색까지 했더라고. 그 얘기를 박상용 지입으로 합니다. 우와. 야 우리 이런 것도 있어. 그래요? 이거 대북 송금 싸게 끊고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 녹음 파일 그건 영상이 또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있어요. 이건 지금 박상용과 서민석 변호사 통화 내용 중에 5월 25일 통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5월 25일 통화 내용.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돈이 실제로 다 이해찬한테 간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무실을 썼는데 그 사무실이 이재명 선거 캠프 비슷하게 약간 유사기관 비슷하게 운영된 것 같아요. 그 선거 때. 거기서 임명장 받았다는 사람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동평 사무실 압수수색해 보면 완전히 이재명 그 선거 그 내용이 너무 많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북 송금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건까지 확장을 시켜가네. 별건 수사 금지돼 있잖아요. 와. 저거는 순수하게 이화영을 압박하고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지입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무섭다 진짜. 이건 사실 이번에 나온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께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에 이사장으로 계셨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라는 곳이 그 국회의상 앞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2개 호실을 썼고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님이 거주하시는 오피스텔 하나 그냥 방이 총 3개였어요.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와서 3개의 보증금, 계약자, 임대료 납부한 사람들 다 털고 그다음에 동평의 그 기부자 명단을 터는데 기부자 명단이 이게 뭐 뒤로 기부한 게 아니라 영수증 다 끊고 기부한 겁니다. 네. 다 끊고 기부했는데 네. 이게 고액 기부자들이 좀 몇 명 있었어요. 네. 그 고액 기부자들을 전부 다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 문제가 없는 기부잖아요. 없죠. 없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면 아까 제가 이제 한강일 검사라는 사람이 그 땅건 하나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건입니다. 그 동평에 고액 납부한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조사를 하다가 그 중에 한 명한테 어떤 지수를 받아내냐면 이화영이 부탁을 해서 동평에 기부를 했다라는 지수를 받아내요. 네, 지수를 받아내서 그러면 너 이화영이라 해가지고 이해찬한테 뇌물을 준 거고 이해찬한테 뇌물을 준 건데 이거는 결국 이재명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네네.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실 3개였다고 했잖아요. 사무실 3개인데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쓰던 사무실을 빼고 이름을 바꿔서 동평에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동평이 이거를 그냥 인수하면서 그러면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우리가 임대료 낼게 이런 식으로 사용한 사무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야 너 그러면 이거 A 사무실인데 A 사무실 동평 네가 왜 썼어? A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2번 압수수색을 해요. 2번 압수수색을 하고 2번 압수수색을 할 때 그 압수수색 입회 변호사가 현근택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가 김용 사건을 변호를 하고 있을 때인데 갑자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이해창 총리께서 이제 아시는 변호사들한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현근택 변호사가 오셨고 현근택 변호사는 그 건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화영 변호를 한 거예요. 변호를 했다가 스텝이 꼬여가지고 압수수색 당하고 기소당하면서 빠져나가고. 무죄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그 현근택 변호사 그 변호사를 압수수색하고 기소를 네, 무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네.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한 서너 건이 더 별건이 있는데 무섭다 진짜. 도대체 저 이해찬의 동북아 평화재단하고 이 사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화영을 보고 돈을 줬습니다. 그 한마디를 이게 제 사건도 그렇고 항상 얘들이 수사를 가지를 뻗어 나갈 때 증거와 증인이 겹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거와 증인. 한 사람이라도 거기 털끝만큼 묻어 있으면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문어발로 확장할 수 있어요. 무서워. 그런 문제. 제 기억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 목사연 뒤진 거랑 마찬가지죠. 같은 네. 수법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와 혐의가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쌍방울에서 법인카드 받았었다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뇌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당시 이제 당 대표하고 연결고리를 찾았던 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그 사건 변호를 대신해줬다. 그걸 쌍방울에서 대신 돈을 줬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나온 스텝이었어요. 네. 그거 가지고 탈탈 털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나올 게 별로 없는 거야. 안 네.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오히려 검찰 출신들이 더 많이 갔다고 하는 반박에 부딪혔어요. 맞아요. 그리고 뒤지고 나온 게 그 다음에 대북 송금 사건이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계속 별건을 가다가 마지막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과정이니 이화영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임명하게 해준 사람,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이해찬 전 대표였다.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를 또 건드린 거야.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가지를 뻗어서 나와서 가다가 너무 무서워. 결국 다 뒤졌는데 증거는 없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댄 게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이었단 진술 말이에요. 하나 있는 거야. 진술 하나. 거기에 매달리다가 잘 안 된 거야 지금. 네. 그래서 그 사단이 나버린 거예요. 너무 그 정확하십니다. 고액 기부자 분께서 연세가 상당히 많으세요. 상당히 많으시고 건강도 상당히 안 좋으신데 네. 이분을 불러다가 어떤 자백을 받아내냐면 이화영한테 한 달에 2,000씩 주다라는 자백을 받습니다. 와, 또 받아내. 네, 또. 받아내요. 와. 받아내는데 이분이 최근 증인신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달에 2,000씩 준 게 이제 범죄 일람표로 쭉 정리가 되잖아요. 저 범죄 일람표는 검찰 수사관이 불러줬다는 얘기를 해요. 와. 네, 불러주고 그러면 어떻게 맞췄냐? 그러니까 이분이 사업을 꽤 크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 계좌를 다 터니까 본인 계좌에서 현금 흐름이 한 20억이 나옵니다. 20억이 나오니까 현금 20억을 보면서 이화영 언제 만났어요? 뭐 막 하다가 이제 뭐 월말에 한 번씩 만났어요. 이런 진술
진술이 나오니까 예. 월말쯤에 인출된 것 중에 2천을 다 맞히는 거예요. 와. 다 맞춰서 야, 그러면 요때 이렇게 요 2천 이거 이완한테 갔네? 와. 이완한테 갔네? 이완한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완한테 쌓아놓은 뇌물이 2억 4천이 만들어집니다. 아. 근데 그 최근에 증인신문에서 나와서는 검찰이 불러준 대로 다 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니라 진술조서 4개의 진술조서를 봤는데 이 중에 3개는 내가 알지도 못한 진술조서다. 검찰 수사 마지막 날 갔더니 3개 깔아놓고선 도장 달라고 해서 지들이 다 찍었다. 와, 씨, 그게 만약 사실이면 그건 진짜 심각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나니 검찰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변호했던 변호사 내가 증인 신청할 무슨 얘기냐면 이분이 그 검찰에는 수십 번 불려가는데 진술조서는 4번 써요. 4번 쓰고 4번 다 변호사가 입회를 합니다. 근데 그 4번 진술조서 한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부인을 하니까 변호사를 불러다가 따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야, 너 변호사 상담받고 옆에 수사받을 때 변호사도 있었잖아. 근데 이거 다 거짓이라고? 그럼 뭐야? 변호사가 거짓말 도와준 거야? 그래, 변호사 부를게. 변호사 불러다가 근데 그 변호사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 변호사 불러다가 속된 말로 변호사 조져가지고 진술을 다시 바꾸겠다는 거예요. 와.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얘기죠, 지금 이거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이제 목요일에는 보니까 이거는 지금 국정조사가 아직 시작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일부만 나온 것 같고 이 지금 별건 사건들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 불법 수사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대검 얘기에도 밝히지도 못해요.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목요일에 요거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이 네. 추가 공개하는 걸로 하시죠. 아유, 네. 좋습니다. 네. 제 딴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서민석 변호사에 집중되는 모습이 제가 너무 좀 순간적으로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태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